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전문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사회와 사상 중에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노트를 펴주시고요. 교과서는 5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교와 역사서 편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처음에 호족이 권력을 잡았던 고려 전기부터 시작해서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았던 고려 중기, 무신 집권기,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던 원간섭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 시기에 따라서 유교나 역사서 편찬, 불교, 풍수지리, 이런 것들, 이런 사상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정치를 할 때에는 유교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리들이 유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기관을 세워가지고 관리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종 시기에는 중앙에 국자감, 그죠?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유교를 교육했고, 자,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는 향교라는 교육기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종 시기에 최숙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해서 유교 정치 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라고 이전에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에 접어들면서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문벌 귀족들은 문신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최충이 있는데, 이 최충은 자신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개성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 이름이 구제학당입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유교의 9가지 과목이라는 뜻인데, 유교의 여러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을 문헌공도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워가지고 사학, 즉 사립학교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사립학교가 12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경에서 유행하는 사립학교, 이 사립학교 12개를 사학 12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유학이 상당히 번창하고 과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유학이 발전했던 시기가 문벌 귀족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유학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을 많이 읽는다든지 공부를 많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학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고, 자, 원간섭기,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원간섭기에는 유학 중에서도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이 수용이 되는데, 이 성리학은 유학의 한 종류고요.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학문인데, 인간의 심성이라든지 우주의 원리같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고려에는 충렬왕 때 처음 소개가 됐는데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자, 안향은 교과서 51페이지에 뭐 초상화도 나와 있고 간단한 설명도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안향의 제자 중에서 이재현이 있습니다. 이 이재현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로 직접 가서 원나라의 성리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리학을 깊이 있게 탐구했던 인물이고, 그 이재현에서 이색에서 정몽주, 그다음 정도전으로 연결되는 이런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계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정몽주와 정도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 후기에 권문세족에 대항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신진사대부들이죠. 자,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의 개혁적인 기능,
그죠? 성리학의 개혁적인 기능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서, 즉 조선을 세우면서도 이 성리학의 개혁적인 기능을 강조해가지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리학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을 하면서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학과 관련이 있는 역사서 편찬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서 편찬에서 초기에는 왕조실록이 편찬이 됐어요. 하지만 거란의 침입에 의해서 소실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대 실록이라고 하는 것도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된 왕조실록을 대신해서 만들어졌는데 역시 오늘날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역사 서술 방식은 기전체 서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전체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별로 역사를 편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편년체라고 합니다. 역사 순서대로 무슨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연도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년체라고 하는데, 자, 이 기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기전체는 본기, 세간, 열전, 지, 표 등으로 이제 역사를 구성해가지고 역사를 연도순이 아니라 이런 항목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전체 서술입니다. 그래서 본기의 기자, 그 다음에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 서술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왕조에서 정사를 편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기전체 서술입니다. 김부식도 당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편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사를 편찬할 때 사용하는 기전체 서술 방식으로 역사를 편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삼국의 역사 중에서도 신라 중심의 역사의식을 표출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편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합리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막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저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단군 신화 같은 걸 보면 갑자기 뭐 호랑이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것을 역사로 취급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객관적인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로 취급하는 것이 유교적 합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무신 집권기는 이제 몽골과 항전하던 시기인데, 자, 몽골과 항전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자주의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북방 유목 민족하고 이제 대결을 하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이제 드러내면서 북방을 물리쳐야 된다. 그죠? 영토를 북쪽으로 넓혀야 된다. 자, 이런 식의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동명왕, 즉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역사를 편찬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나오는데,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삼국사기와는 달리 유교적 합리주의보다는 약간 예전의 역사를 서술하던 고대 사관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즉 신화라든지 설화 같은 것도 역사로 많이 수용하고 인정을 해주는 삼국사기와는 조금 다른 역사 서술 방식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남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이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단군 신화를 우리와 역사로 이제 수용해서 서술한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간섭기 볼게요. 자, 원간섭기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독자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런 역사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역사책이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입니다. 이 제왕운기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출발이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독자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이승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독자성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라의 국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의 간섭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역사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서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불교를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는 사실상 고려의 사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불교입니다.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사상적으로 많이 발전한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처음 고려를 시작했던 태조가 죽을 때 남긴 유훈이 있죠. 훈요 10조인데 그 훈요 10조에 보면 불교를 숭상할 것을 당부하면서 불교 행사인 연등회를 매회 개최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불교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자, 광종 때는 과거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과거 제도 안에서 승과를 실시해가지고 스님들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국사와 왕사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스승, 왕의 스승이 스님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불교를 상당히 숭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행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승록사를 설치해서 불교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중기에 접어들면서 이 문벌 귀족 시기에 불교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자, 불교는 파에 따라서 두 종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게 교종과 선종인데 이 교종과 선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시기가 문벌 귀족 시기입니다. 여러분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교종은 불교의 이론, 불교의 교리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불교의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가 교종이고요. 반면에 선종 같은 경우에는 책은 중요하지 않다. 진리는 인간의 수행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고행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선종이에요. 그래서 같은 불교지만 불교의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 방법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종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중기에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말에 그죠? 호족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상당히 발전을 했죠. 앞에서 내용 다 배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종과 선종이 고려 시대가 되면 고려 사회에서 둘 다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문벌 귀족이 문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교종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교종이 문벌 귀족 시기에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선종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파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근데 같은 불교인데 파에 따라서 나누어지면 보기가 안 좋고, 그죠? 불교의 어떤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근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둘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 움직임에서 처음으로 이제 천태종을 창시를 하면서 두 종파를 통합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그쵸 의천입니다. 의천이라는 승려예요. 이 의천은 문종, 당시 왕이었던 문종의 둘째 아들인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불교가 굉장히 융성을 했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도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천은 당시 왕이 상당히 사랑하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승려가 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천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했어요.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종파, 천태종에서 불교를 수행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수행 방법인 교관겸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관겸수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는 불교의 이론적인 교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종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과는 실천적인 수행법이기 때문에 선종이 중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종과 선종의 수행 방법을 어떻게 한다? 겸해서 수용을 한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교종과 선종을 둘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둘 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교관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관겸수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것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입니다. 그래서 의천이 살아있을 때는 해동천태종이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두 종파가 통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천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교종과 선종이 분열이 되면서 다시 갈등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무신진건기입니다. 자, 이 무신진건기가 되면 불교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자, 무신들은 문벌 귀족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무신들은 책을 읽거나 그죠? 교리, 이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이 선종을 더 선호해요. 선종을. 그래서 이 선종 승려, 선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신들이 자기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층민들도 괴롭히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무신들을 제거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종교적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무신들이 이 선종 승려들을 후원을 해주고 사찰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주고 돈을 불교에 갖다 바치면서 이 불교가 상당히 부패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종 승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계가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 불교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결사운동, 이 결사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깨닫는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무신들이 불교를 후원해주기 시작하면서 불교계가 돈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계의 타락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결사운동이 선종 승려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진울은 이런 결사운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다시 분열되었던 교단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자, 그래서 선교는 일치한다. 즉 선종과 교종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창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태종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종파라며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종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선종과 교종은 하나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종파를 구분하지 않고 조계종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것이 진울의 이제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시 이제 진울은 불교계가 많이 타락을 했으니까 이런 선종과 교종을 가리지 않고 이 두 개를 통합을 하면서 정해결사라고 하는 결사운동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결사가 나중에 발전을 하면서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수행 방법을 이제 찾았어요. 그게 정해쌍수입니다. 자, 정해쌍수는 밑에서 보시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선정,
이건 이제 선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선종에서. 자, 반면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여 일체와의 분별 작용을 없애는 지혜. 이 지혜는 교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정과 교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 이 둘 다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쌍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의 쌍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은 선종과 교종을 통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계종에서 수행을 할 때에도 선종과 교종을 이제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해쌍수를 새로운 수행 방법으로 내세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진울의 제자 해심은 불교가 선종과 교종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가 됐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뭘 더하냐면 유교를 더합니다. 유교와 불교가 결국은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 요세라고 하는 승려는 백년결사라고 하는 결사운동을 통해서 또 불교의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신집권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몽골과 항쟁하던 시기죠. 이 몽골과 항쟁하던 무신집권기에 이 불교를 통해서 국가를 구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팔만대장경이 조판이 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몽골에 항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대장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권문세족 보겠습니다. 자, 이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던 원간섭기에는 이 권문세족과 결탁해서 불교의 폐단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 권문세족도 무신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하층민을 괴롭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탐욕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탐욕을 부린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구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교계에 많은 뇌물을 바쳐요. 그래서 사원을 크게 짓는다거나 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스님들한테 돈을 바쳐가지고 권문세족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불교계에 돈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제 돈 맛을 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서 불교가 많은 폐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진리를 추구하고 막 청렴하게 생활하기보다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돈을 위해 가지고 하층민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이제 폐단이 드러나면서 당시 성리학을 수용해서 유학을 강조하고 있던 신진사대부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세운 조선은 불교를 상당히 이제 멀리하면서 불교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도 여전히 불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승려가 보우라는 스님인데 이 보우는 중국에서 들어온 임재종을 수용하면서 불교계와의 분열을 통합하고 개혁하려고 했지만 당시 불교계가 폐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당시 권문세족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불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화려한 불화 그죠? 부처님이 그려진 이 불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자,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불교 관련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관련 서적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불교는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풍수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는 통일신라 후기부터 발전을 했던, 유행을 했던 사상인데 이 풍수지리의 예언사상이 결합이 돼가지고 유행했던 시기가 고려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에도 기운이 있다. 그래서 뭐 명당이라든지 흉지라든지 이런 식의 땅에 기운이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풍수지리인데 이런 풍수지리가 예언사상과 결합을 하면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경길지설, 이 고려 전기에는 유행을 했는데 이 서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당시 이제 고려는 처음 건국이 될 때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북진 정책의 근거지가 되는 서경이 상당히 명당이다라고 하는 이런 서경길지설이 유행을 하면서 북진 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고려 중기가 되면서 몽골 귀족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당히 이제 외교 관계가 보수적으로 변했죠. 그러면서 북진 정책이 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향하고 위쪽에 이제 중심부를 두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 길지를 정해가지고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남경 길지설이 유행을 하는데 이 남경은 오늘날의 서울, 당시에는 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남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구역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남경길지설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북진 정책이 퇴조를 하면서 이 남경이 중요한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착신앙입니다. 자, 토착신앙은 당시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 즉 주몽과 고려를 세운 태조를 신으로 받드는 이런 신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토착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팔간해라고 하는 행사를 한 해에 한 번씩 개최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태조도 훈요 10조의 팔간해를 강조했고요. 그다음 지방에는 산신, 즉 산에 있는 신, 그다음에 수신, 물이나 바다에 있는 신, 그다음에 수호신, 이 지방을 수호, 지켜주는 신, 이런 여러 이제 신들을 위해서 축제를 펼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교는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노장 사상이라든지 유교, 불교와 같은 여러 신앙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형성된 종교인데, 자, 이런 도교 같은 경우에는 신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신선은 자연을 벗삼아서 수행을 하면서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이제 그려지는 것이 신선인데, 그 신선술에 관심을 가지는 계층은 대체로 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백정들,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선술에 관심을 가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특권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벗삼아서 영원히 사는 이런 이제 신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선술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초제라고 해가지고 이건 도교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식 제사를 국가 차원에서 펼쳤습니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도교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도교 행사도 치러질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도교 사원을 설립해가지고 도교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민간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형태로 이제 도교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와 사상 중에서도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제 유교, 그죠? 유교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역사서 편찬에서는 이 삼국사기, 그죠? 삼국사기와 이 동명왕편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런 역사서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는 고려에 상당히 많은 고려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후원했던 종교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교종과 선종이 갈등을 하면서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의 움직임 이 뭐 천태종이나 조계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처음에는 서경을 길지로 했지만 이후에는 남경을 중요시했다는 거. 토착신앙이라든지 도교 같은 이런 신앙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하고 사상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를 안 해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차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을 주제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